2026년 2월 28일 평화롭던 세계 경제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례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며 모든 것이 멈춰섰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이란 공습에 맞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보복의 칼날로 세계 에너지의 핵심 통로를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봉쇄를 무시하고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자 전 세계 유조선들은 공포 속에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좁은 바닷길은 우리 몸으로 치면 목구멍과 같아서 이곳이 막히면 세계 경제라는 유기체는 곧바로 질식하게 됩니다. 중동에서 아무리 많은 석유를 퍼올려도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전 세계 그 어디로도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5%가 오직 이 호르무즈 해협 하나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경악스럽습니다. 석유 제품까지 포함하면 하루 무려 2억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하며 전 세계 LNG 물동량의 20% 역시 이 길을 이용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절박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에서 오며 반드시 이 해협을 거쳐야만 한국에 도착합니다. 가장 큰 공포는 이 해협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는 이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체 경로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와 UAE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만 이미 다른 용도로 가득 차 있어 실제 우회 가능한 용량은 하루 260만 배럴뿐입니다. 이는 이 0만 배럴의 물량 중 고작 13%만이 우회 가능하다는 뜻이며 나머지 700만 배럴은 꼼짝없이 바다 위에 고립되는 셈입니다. 마치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 막혔는데 좁은 국도 하나로 수백만 대의 차량을 감당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대혼란입니다. 시장은 실제로 해협이 막히기도 전부터 뉴스 헤드라인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가와 원자재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당시에도 해협이 막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단 하루 만에 19%나 폭등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4년 내내 이어진 홍해의 불안정한 정세는 이미 해상 운송 비용을 높여놓았고 이번 봉쇄는 그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공습 전날 65척에 달하던 유조선 통과 대수는 봉쇄 직후 단 6척으로 급감하며 세계 물류망의 완전한 붕괴를 예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이번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석유는 만물의 기초 원재료이기에 유가의 폭등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가격표를 바꿔놓게 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집 앞까지 오기 위해 이용하는 컨테이너선, 트럭, 비행기 모두가 엄청난 기름을 먹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름값 상승은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우리가 마트에서 집어드는 모든 상품 가격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충격이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유가가 100달러에 진입할 때 세계 물가가 약 0.7%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유가가 단 10%만 올라도 국내 수입액은 2.68% 늘어나고 기업들의 생산 원가는 0.38% 상승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실제 봉쇄가 길어져 유가가 130달러를 돌파하면 우리가 체감할 물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상 운임이 50%에서 최대 80%까지 폭등하는 물류 대란이 겹치면 전 세계 공급망은 그야말로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 이러한 공급 쇼크는 경제 전반을 뒤흔드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 경제 특유의 고통스러운 메커니즘인 환율의 역습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치면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대피소인 달러로 몰려가는데 이를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달러는 일종의 방공호 역할을 하며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줄을 서는 순간 원화의 가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실제로 이번 공습 전까지 1,430원대에서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이란의 보복선언 직후 순식간에 1,447원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3일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은 다시 1,460원대를 돌파하며 시장의 공포를 확산시켰고 외환시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민은행은 만약 교전과 봉쇄가 장기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환율이 1,500원대 중반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이 왜 무서운가 하면 한국은 모든 원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에 더블 펀치를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100달러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 돈 14만 6천 원이 필요했다면 환율이 오르는 것만으로도 결제 금액은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만약 환율이 550원까지 오르면 동일한 100달러 결제에 15만 5천 원이 필요해지며 이는 앉은 자리에서 수입 비용이 늘어나는 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극은 물건 가격인 유가 자체도 100달러에서 130달러로 동시에 폭등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유가가 130달러로 오르고 환율마저 1,550원이 된다면 과거 14만 6천 원에 사오던 에너지를 이제는 20만 1,500원을 주고 들여와야 합니다. 단기간에 수입 단가가 무려 38%나 뛰어오르는 셈이며 이것이 바로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이 겪어야 할 가혹한 이중고의 본질입니다. 이제 이 거대한 에너지 위기의 파도는 기업의 담장을 넘어 여러분의 아주 평범한 일상 속으로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차도 없는데 기름값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상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농산물조차 트랙터 연료비와 비료 가격, 그리고 전국으로 배송되는 물류비가 모두 석유 가격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농작물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비료의 원료가 대부분 천연가스에서 추출되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곧바로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곡물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식품 공장을 가동하는 전력과 제품을 안전하게 담는 플라스틱 포장재 모두가 석유화학 제품을 기반으로 하기에 편의점의 생수 한 병조차 가격 인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당시 밀 가격이 70%, 옥수수가 30% 넘게 폭등하며 전 세계 식탁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기억을 우리는 여전히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밀가루 값이 오르자 빵과 라면, 국수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었는데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원유와 가스를 동시에 타격하며 그때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를 예고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히 원유만 지나는 길이 아니라 전 세계 LNG 수출의 20%와 각종 석유화학 원료, 중동산 식품까지 쏟아져 나오는 세계 경제의 핵심 보급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카타르가 LNG 생산을 전격 중단하면서 전방위적인 공급 충격이 시작되었고 이제 마트의 장바구니에 담는 모든 물건의 가격표는 오직 위쪽만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경제학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단어 중 하나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정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인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매우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지만 지금처럼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오면 물건을 만들 원자재가 부족해져서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경제 성장은 멈춰버리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원자재가 들어오지 않으니 기업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고 생산을 줄이며 이는 곧 고용 감소로 이어져 사람들의 일자리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니 사람들의 실질적인 소득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당시 미국이 겪었던 악몽을 알고 있는데 당시 소비자 물가는 12% 넘게 폭등했지만 경제 성장률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번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된다면 우리는 반세기 전의 그 고통스러운 경제적 재앙을 다시 한번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기에 이제부터는 이러한 거대한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원자재 ETF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편입하여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파도를 오히려 자산 방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시장에는 원유 가격을 추종하는 USO나 천연가스의 UNG, 그리고 다양한 원자재를 섞은 DBC 같은 상품들이 있어 위기 시 수익률을 보전하는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자재 ETF는 선물 교체 비용인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보다는 위기 국면에서의 단기적인 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는 달러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인데
위기 초반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이용하여 환율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자산 방어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달러 RP 혹은 미국 단기채 ETF처럼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보유한다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의 가치는 일정 부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고려할 자산은 수천 년간 인류의 피난처 역할을 해온 금으로 인플레이션이 폭주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금을 찾게 됩니다. 2026년 3월 현재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400달러 선으로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안전 자산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3,000달러를 막 돌파했던 금값이 1년 만에 80% 가까이 뛴 것인데 이란 공습 이후에도 안전 자산 쏠림이 뚜렷합니다. 금 ETF나 금 통장, 실물 금 매입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므로 진입 시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충분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공포에 빠진 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져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현금을 가진 투자자만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얻어 위기를 수익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폭락장에서도 미리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다렸던 투자자들이 결국 이후에 큰 수익을 거두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 방어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인데 이는 경기가 나빠져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업종에 주목하는 전략입니다. 필수 소비재와 식품, 헬스케어, 그리고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섹터는 경기 침체기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방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업종입니다. 반대로 경기에 민감한 자동차나 항공, 레저 업종은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위축의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어 비중 축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우리 일상과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의 지표들이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항상 새로운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기회가 되어왔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현금 비중은 적정한지, 원자재나 금 같은 해지 수단은 마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달러 자산의 비중은 어떤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권하며 미리 우산을 준비한 사람만이 갑작스러운 비에도 몸을 적시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번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현명하고 이성적인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경제적 해안을 넓혀줄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가득 담아 누구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위기 극복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지지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되며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하며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잦아들 때까지 모두 건강과 자산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총 부채가 마침내 8경원의 장벽을 넘어섰으며 이는 국가 전체 국내 총생산인 GDP의 약 3배에 달하는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거대한 인구와 영토를 지닌 대국으로서 부채의 절대적 규모 또한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제 단순히 빚이 많다는 사실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들이 왜 줄줄이 철수하는지, 그리고 한국 경제에는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였으며 가계 자산의 무려 60%에서 70%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단일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가계 자산 부동산 비중인 65%보다도 높은 이 수치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중국 서민들의 실질 자산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견고해 보였던 이 자산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그 시작점에는 시가총액 69조 원에 달하던 공룡기업 헝다가 있었습니다. 2021년 말 헝다는 약 350조 원이라는 단일 기업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위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3년에는 헝다보다 더 많은 주택을 건설했던 비구 이위엔마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며
부동산 시장의 연쇄 붕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붕괴의 근본 원인은 집을 짓기도 전에 미리 대금을 받는 중국 특유의 선판매 제도와 개발사들의 무분별한 자금 운영에 있습니다. 개발사들은 주택 건설에 사용해야 할 분양 대금으로 새로운 땅을 사거나 기존 빚을 돌려막는 데 사용하며 위험한 줄타기를 지속해왔습니다. 집값이 끊임없이 상승할 때는 새로운 분양금으로 이전 프로젝트의 구멍을 메울 수 있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신규 투자금으로 수익을 주는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 3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강력한 차입 제한 규제를 도입하며 시장의 연착륙을 시도했으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줄 차단으로 인해 개발사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졌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수백만 채에 달하는 아파트 건설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리 돈을 지불하고 집이 완공되기를 기다리던 수많은 중국인들은 집도 받지 못하고 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2022년 여름 분노한 수십만 명의 수분양자들은 집을 지어주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며 집단적인 상환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6년 현재 이 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민간 개발사들의 파산을 넘어 이제는 국가가 뒤를 바치던 국경 기업들조차 이자를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던 기업들마저 흔들린다는 사실은 중국 경제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화려한 고층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불 켜진 집을 찾기 힘든 유령 도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내 빈집의 규모를 약 5천만 채에서 9천만 채 사이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전체 주택수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빚으로 지어 올린 이 거대한 빈집들의 더미 아래에는 중국 경제를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인 LGFV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LGFV는 중국 지방정부가 기반시설 투자를 위해 만든 편법적 그림자 금융 창구로 현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직접 빚을 내는데 법적 제한이 있자 별도 회사를 설립해 그 회사 이름으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현재 IMF가 추산하는 LGFV 부채는 약 66조 위안으로 우리 돈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공식적인 수치 외에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금이 수익이 나지 않는 무리한 신도시 개발이나 텅 빈 고속도로 건설 같은 선심성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와 차가 다니지 않는 8차선 도로, 그리고 기업 없는 산업단지들은 모두 LGFV가 만들어낸 허상의 결과물입니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땅을 팔아 재정의 40%를 충당하며 빚을 갚아왔으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며 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2025년 토지 판매 수입은 정점 대비 52% 넘게 폭락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지방정부의 금고는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재정이 악화되자 2023년부터 광시성과 허난성 등지에서 공무원과 교사들의 월급이 수개월째 밀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에는 산둥성 일부 공무원들이 월급의 70%만 받는 등 지방정부의 사실상 파산 상태가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조차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1경 원이 넘는 LGFV의 막대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경제적 쓰나미 속에서 오랜 시간 중국 시장을 지켜왔던 외국 기업들도 이제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진출 28년 만에 대형 매장 7곳을 폐쇄하기로 한 이케아의 결정은 변화된 중국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케아는 대형 매장을 줄이는 대신 소형 매장 위주로 업태를 전환하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으나 이는 결코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는 2025년 말 소매 판매 증가율이 0.9%까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둔화 현상을 보이며 글로벌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전과 건축 자재 등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의 소비는 18% 이상 급감하며 시장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정점 대비 평균 11% 하락하고 중소도시는 최대 30%까지 폭락하면서 중국인들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묶인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해
예금이 2배로 늘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무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분산해야 할 거대한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던 제조업체들까지도 이제는 중국을 떠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15년 동안 중국을 핵심 생산 기지로 삼아 성장을 지속해왔으나 이제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인도로 생산 비중을 빠르게 옮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한 인건비와 거대한 부품 공급망이 중국의 큰 장점이었으나 현재 중국 제조업 인건비는 2010년 대비 약 3.5배나 급등한 상태입니다. 인도 제조업 허브의 연평균 인건비는 약 $50 수준으로 이는 중국 상하이 인건비와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기술 규제, 그리고 과거 코로나 봉쇄 기간에 겪었던 공급망 마비 사태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 올인 정책의 위험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인도에서의 생산 비중을 2022년 5%에서 2025년 상반기에는 17%까지 3배 가까이 늘리며 탈중국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도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의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상당수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어 이는 완전한 대체가 아닌 생산 거점의 분산으로 해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9년에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종료하며 글로벌 기업들 중 가장 선제적으로 중국 시장의 리스크에 대응해온 사례입니다. 화웨이와 샤오미 등 로컬 브랜드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1%대로 추락하자 삼성은 생산 기지를 베트남 등으로 옮기며 효율적인 공급망 재편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사드 사태 이후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기존 5개 공장 중 2개를 매각하는 등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은 중국에 100% 의존하지 않고 최소 한 곳 이상의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려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일환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이 중국을 완전히 떠나기는 어렵지만 이제 중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를 차지하며 세계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일한 공장이라는 독점적 지위는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배달 앱 라이더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하는 현상은 경기 둔화로 인해 정규 일자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들이 플랫폼 노동으로 몰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러한 배달업을 고용 완충 장치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결국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슬픈 단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중국 중심의 단일 구조에서 벗어나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멕시코를 포함한 다극화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시장의 위축은 상위 0.2%에 해당하는 부유층에게도 영향을 미쳐 홍콩의 300년 전통 브랜드인 포트넘 앤 메이슨마저 매장을 폐점하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선전 사람들이 홍콩으로 쇼핑을 오던 풍경은 이제 사라졌고 오히려 물가가 절반 수준인 선전으로 홍콩 사람들이 원정 쇼핑을 떠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본토 명품 시장 또한 급격히 얼어붙어 2024년 시장 규모가 20% 축소되었으며 구찌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들은 중국 내 수십 개의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서양 명품의 빈자리는 로컬 브랜드인 라오펑샹 같은 금 주얼리 업체가 채우고 있으며 명품 소비 패턴은 과시형에서 가성비와 경험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5,000명이 넘는 백만장자들이 중국을 떠나 해외로 자본을 유출하며 중국 내부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 한가운데에는 이자도 갚지 못하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수많은 좀비 기업들이 독버섯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라스 연준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좀비 기업 비율은 2024년 11%로 급증했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17%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을 보입니다. 이러한 좀비 기업들은 은행의 대출 자금을 독점하며 정작 자금이 절실한 혁신 성장 기업들의 자원과 기회를 빼앗는 경제의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던 핵심 원인 중 하나도 좀비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못하고 질질 끌었던 구조적 결함에 있었습니다. 중국은 AI와 전기차 분야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첨단 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8월 16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이 18.9%까지 치솟으며
20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절망적인 구직난에 내몰렸습니다. 실제 취업 포기자까지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이 46.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으나 중국 당국은 이러한 비판적인 통계 발표를 중단하거나 검열하고 있습니다. 국영 원자력 기업의 채용 공고에 120만 명이 몰려 하버드 입학보다 어려운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이 현재 중국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취업과 연애, 그리고 소비를 포기한 채 침대에 누워만 있는 누평족과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는 쥐조의 등장은 사회적 좌절감의 상징입니다. 경제적 불만은 결국 시위로 분출되어 2024년 하반기 사회 불안 사건이 41% 증가했으며 이 중 75%가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공무원과 교사, 그리고 의료진들까지 거리로 나와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생존권 투쟁을 벌이는 실정입니다. 허난성 병원 의료진들이 1년치 급여를 요구하며 시위하자 보건당국이 돈이 없다며 사실상 거절한 사례는 지방 재정의 파탄을 증명합니다. 지방 재정 위기와 부동산 부실은 이제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형 지방은행들의 건전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의 파산을 우려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뱅크런 조짐은 이미 2023년 허난성 소규모 은행 사태를 통해 한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당시 예금 인출이 제한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은행 앞에서 항의하고 경찰과 충돌하는 등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LGFV 부실 대출과 부동산 대출이 동시에 터지면서 지방은행들의 자산 상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악화되었다는 암울한 사실입니다. 인민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 은행 약 4,0개 중 고위험 금융기관으로 분류된 곳이 357개에 달해 언제든 위기가 터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대형 은행을 동원해 부실을 메우려 노력하겠지만 LGFV와 부동산 부실 규모가 수십조 위안에 달해 자금 동원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처럼 장기 침체의 길을 걸을지 아니면 금융위기로 단번에 폭발할지 우려 섞인 시선으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거대한 위기는 이웃나라인 한국에도 피할 수 없는 파도를 몰고 오며 우리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 비중은 전체의 약 20%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한국의 핵심 산업 품목들이 중국 시장에 대량으로 팔리고 있어 중국의 부진은 곧 우리의 위기입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및 반도체 수출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이 자국 내에서 팔리지 않는 철강과 화학 제품 등을 헐값에 해외로 던지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원가 이하의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한국의 철강 및 석유화학 업계는 시장을 빼앗기거나 수익성이 악화되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 불안이 커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하게 됩니다. 2026년 초원 달러 환율이 50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중국발 금융 변동성과 긴밀하게 연결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베트남과 인도, 멕시코 등으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며 탈중국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 또한 격화되어 미국은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연산의 필수적인 HBM과 최신 공정인 GAA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며 기술적 우위를 지키려 합니다. 중국 SMIC가 5나노 칩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수율은 30%대에 머물러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적 한계를 보입니다. 극자외선, EUV 장비 없이 구형 장비로 여러 번 찍어내는 방식은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 상업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위해 2024년 3기 펀드에만 59조 원을 투입하는 등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대만의 핵심 인재를 영입하거나 기술을 빼돌리려는 시도가 빈번해지며 반도체 기술 보안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TSMC를 보호하는 실리콘 방패 역할을 하며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서방 중심과 중국 중심의 두 진영으로 나뉘는 이른바 칩커튼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거대한 중국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정교한 줄타기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 10%씩 고속 성장하며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던 기회의 땅,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시대엔 과거의 성공 방식이 통하지 않기에 우리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은 냉철하게 리스크를 점검하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합니다. 중국의 몰락과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